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돌봄 정책의 균열과 재구성 좌장을 맡은 가천대 장선미입니다. 네, 인구 고령화가 본격화돼서 돌봄 정책이 건강 정책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돌봄의 사회화 또는 돌봄의 공공성 제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제도화에 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건강정책학회 세션에서는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부분에서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재구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발표는 두 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자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돌봄과 공공의료 부분에서 이제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나백주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이 메인 테마와 관련해서 저희 건강정책학회에서는 돌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건의료 분야 건강정책의 내용들이 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장순란 교수님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돌봄과 공공의료 어떤 지금 현재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돌봄 어떤 내용성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또 공공보건의료의 어떤 질적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좀 발표가 좀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제일 많이 좀 키워드로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의 그 가장 큰 두 개의 단어가 바로 돌봄 문제고 공공보건의료 문제가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돌봄의 어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면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한국 사회의 돌봄 문제가 굉장히 허약했구나. 재난 상황에서는 더 문제가 있었지만은 평소도 정말 문제가 많았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 공공보건의료도 공공병원이 병상이 부족했고 중환자 진료도 잘 안 됐었고, 또 전부 다 그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되면서 공공병원을 많이 이용했던 어떤 그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거기서 일을 하는 그 병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또 보건소도 사실 이번 코로나 거치면서 보건소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사실 보건소 직원들 물론 일부 그 감염병 대응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뼈를 갈아 넣는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돌봄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좀 보면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돌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복지 영역에서의 어떤 뭐 장기 요양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은 이번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저도 현장을 가서 들어보고 또 돌봄에 가서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돌봄이 형식화되어지고 있고, 우리 저기 아침에도 지금 잠깐 그 세션 들어가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지만은 그 정말 그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수발 서비스 정도에 그치고 있지, 어떤 그 과정에서 또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라거나 또는 그 돌봄 장애가 있는 노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분들, 뭐 소위 이제 등급 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돌봄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그 방치가 되어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이제 돌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돌봄 서비스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빈약하게 되어져 있었던 것도 문제가 있지만서도 돌봄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라거나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정말 사회 전체적으로 고민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공공보건의료도 뭐 지금 공공보건의료는 법률 이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서도 지금 현재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보건의료 전반의 공공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되고, 특히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 단위로 예방 가능한 합병증을 충분히 막고 있는지, 또 1차 의료하고 연계성들을 잘 고려하고 있는지, 또 앞서 제가 잠깐 앞서 언급됐던 돌봄과 관련해서도 사실 의료와 연계되어지는 공공의료 측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받아안을 수 있을 만큼의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놓고 봤었을 때 공공보건의료도 사실 개선해야 될 여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과 관련해서 이제 공공성과 관련 그 공공보건의료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돌봄 자체도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관련해서 그 이 서비스 표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돌봄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제 그 뭐 저기 뭐죠, 최근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수발이 필요한 그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의료적인 처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내용들이 많고 그런 요구도 있는데, 사실 연계할 만한 또 판단할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요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방문 진료라거나 하는 1차 의료 기관도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케어 코디네이팅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공보건기관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도 사실 거의 없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 이제 개선이 시급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과 관련해서도 아까 장애가 있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장애 전 단계에 있는 노인들이라거나 또 그 장애 또 돌봄을 행사하고 있는 또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내용들이라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영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영역에서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역할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노인분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해당이 되는 거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문제라거나 또는 뭐 그 노동자 계층, 영세 노동이나 영세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장년에 있어서 건강 돌봄이나 이런 내용들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돌봄과 공공보건의료의 어떤 연관성을 생각하다 보면은 공공보건의료의 영역과 그 전달 체계 또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들이 지금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농어촌 지역과 관련되어져서도 사실 이제 돌봄이나 공공보건의료가 이제 필요한데, 사실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가서 보니까는 상당히 그 이 농어촌 병원이라거나 보건소 기능에 이 도시에서는 이렇게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같이 붙여서 한다거나 굉장히 그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뭐 사회적 경제라거나 민간 영역에서 돌봄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되는 내용들이고, 요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서도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지원들이 좀 필요한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제 진단을 해봤을 때 서비스가 분절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기관들 사이에서. 그럼 이 경쟁을 하지 않고 통합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부족한 거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너무 부족한 거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부족이나 처우, 교육 훈련 기회가 너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도 지금 이 앞에 세션에서 이 자리에서도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있었고, 이게 좀 강경 교수님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됐었지만은, 하여튼 그 인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상황 대응 문제라거나
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과 지자체, 부서 간 협력, 주민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들도 짚어져야 될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봄과 공공보건 의료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서비스 제공에서 시스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균열 현상과 그 원인 대안을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발표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모델이 뭐가 있을 수 있겠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서울시에 있을 때 여러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하나의 모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돌봄 쪽과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뭐 사회 서비스원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요. 사회 서비스원 여기 안 나타나 있고 그럽니다만은 아무튼 핵심은 방문 간호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건강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건강 활동가 역할을 하도록 하고 보건소의 기능은 내소자 진료가 아니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 케어 코디네이팅을 하는 그리고 의사 혼자만이 아니라 뭐 간호사라거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뭐 영양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이런 어떤 그 돌봄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이 평가를 하고 계획을 짜고 이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 의료기관 특히 이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이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병원은 이 그런 보건소의 역할을 지원해주고 전문의로서 검사라거나 합병증 뭐에 대한 검사 그리고 수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어려운 부분들은 전문의들이 이제 방문해가지고 그 보건소에서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공공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람들을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잘 돌볼 수 있도록 퇴원 계획을 짜주고 그 보건소나 그다음에 지역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잘 돌봐서 다시 합병증으로 재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 부분들을 정기주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필요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돌봄과 관련해서 지금 요 내용들은 많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내용들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은 등급 외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 같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서 이 내용들은 모델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완성된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 전체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좀 개요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서울시 내부 자료를 하나 제가 가져와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돌봄과 공공의료에 있어서 어떤 재구성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공공병원의 공공 정책 수가라거나 또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상황 시에 그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라거나 이런 세션들을 몇 개 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좀 그 전략적인 사고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가 단순히 공공병원의 어떤 뭐 운영이라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운영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을 갖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잘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서로 해주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시민 참여나 노동운동 발전 등을 같이 연계성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민운동과 함께 이런 내용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제가 이제 좀 핵심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권 세력이라거나 어떤 그 정부 행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이 정책이 좀 수시로 변동이 크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이 좀 그 기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전문가들과
이런 그 이세 당사자들이 좀 안정적인 예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형태의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그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1차 보건의료 전략이라거나 지역 보건 체계 같은 그런 이제 그 전략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뭐 다른 학회에서 최근에 이걸 다시 리뷰하는 기회가 있어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18년도에 그 세계 보건기구가 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또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차 보건의료 전략을 발표한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1차 의료를 중심에 놓고 시민 참여나 그다음에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 뭐 재난 대응이나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면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건강정책학회랑 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술 활동과 시민 운동이 좀 결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보건의료 기본법에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졌는데, 이제까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심지어 민주당 좀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왔어도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토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전히 지금 중앙정부의 기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권이 수립된 다음에 하는 것은 좀 늦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다음에 어떤 정권이 어떻게 들어설지 모르지만은, 이런 시민운동과 학술활동 차원에서 이 보건의료 기본 계획을 발전 계획을 좀 만들자. 또 이거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또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그 뭐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학술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연구 모임도 만들어 가지고 오늘 뭐 이슈가 되었던 그런 것을 좀 분과 모임식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특히 지방 정부도 이게 중앙 정부의 기금이나 이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어떻게 지역 보건의료 계획으로 구체화시켜서 이게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까지 좀 같이 좀 구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시민 단체, 시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그 오전에 오후 1시에 그 세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학술 활동의 어떤 의미나 중요성도 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돌봄과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잘 해야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발제를 이렇게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백주 교수님께서 돌봄과 공공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재구성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의제를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토론은 저희 발표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다른 분들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자로 지역사회 돌봄에서의 균열과 재구성에 관해 중앙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의 장숙남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숙랑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조금 떨리네요. 저 김용희 이사장님께서 또 보고 계셔가지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역사회 돌봄, 균열과 재구성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서비스의 한계를 우리는 모두 인식하게 됐고요. 또 재가 중심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동기가 부여됐습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동기가 많이 부여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중심 의제로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이라는 말이 들어왔고요. 또 1차 의료, 방문 간호에 대한 중요성이나 시범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중심 과제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성과만큼이나 한계점에 노출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비판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가, 왜 요양은 따로 있고 돌봄은 따로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 보건의료기관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였다.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연계는 미흡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 협력의 거버넌스가 없는데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보건복지의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패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실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업이 실패했다기보다는 체계가 실패한 것이 아니겠는가. 즉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보건이나 복지의 전달 체계라든지 연계 협력 체계라든지 기존의 체계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한계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페일리어가 아니라 시스템 페일리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제도가 연결성을 가지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발전되어 왔던 그런 실패 덕분에 우리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고령자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가장 실천 단위의 그 풀뿌리 단계의 미시 과정에서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몇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 그 기전들을 어떠한 제도에서도 사실상 구현해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체계 실패를 가져왔던 원인입니다. 그 요인들은, 그 기전들은 무엇이냐 하면 단일 등록 창구,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조정, 단일 평가 도구, 의료기관의 지역화, 민간 서비스 기관의 네트워크, 다학제 팀 운영, 고위험 선별 전략, 인력 개발 계획 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선도사업 기간 동안에 하나씩 다 해결해 나가려고 했었던가에 대한 질문을 해본다면 체계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을 설계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보고서나 연구 내용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연구진들이 이 보고서들을 모두 리뷰를 하고 또 그런 리뷰한 결과들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7차까지 포럼을 했습니다. 이 7차까지 포럼을 하는 동안의 모든 내용들을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유튜브에 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유튜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구진들이 했던 7차까지의 연속 포럼이 또 뜨게 됩니다. 그 포럼에서 여러 전문가들,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자문위원 수에 해당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각각의 주제를 놓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와 한계를 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성과로서는 지역 단위의 통합 돌봄 모형이 개발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형들, 놀라울 정도로 기발한 모형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목표 설정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정부가 힘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예방적 선제 개입의 파라다임으로 전환이 됐고요. 돌봄을 위해서 국비를 투입할 수 있구나, 또 지방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서비스 전달의 연계성, 보건복지의 통합 가능성도 확인했고 그 한계도 우리는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사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모두가 인식하게 됐고요. 통합돌봄 서비스 모형이 다양하게 시도가 됐고 공공의 리더십이 중요했고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로 된 것은 한계로 나온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문헌고찰에서 한계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목표가 좀 불명확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비판입니다. 또 지역별로 대상자 선정 방식이 임의적이었다라는 비판입니다. 즉 자신의 집에서 품위 있는 삶과 환경 요인까지 관리하고 임종 전까지 최대한 기능 상태를 보존하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노머티브한 규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한데 지방정부가 목표 설정을 좀 자유롭게 했고 또 대상자 기준이 느슨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취약계층 위주로 주로 사업을 했고 어떤 지역은 노인을 대상으로 했거나 이런 식의 전체적으로 대상자 기준 자체가 좀 느슨했고요.
전체 참여 노인 중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가 27% 정도, 등급 외자가 한 50% 정도, 건강한 노인이 0.9% 정도로 나타나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를 어느 정도 넣고 또 등급 외자는 어느 정도 커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 설정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 비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국비와 지방비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 구조가 또 하나의 한계로 정리가 됐습니다. 국비 투입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또 지방비의 자체 예산 프로그램과 사실상 예산 투입이 하나도 없었던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끼셨겠지만 연계 프로그램은 사실상 예산 투입이 거의 없이 현장 인력들이 알아서 역량대로 하라라고 했고 그에 따른 적정한 자원 배분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주요 재원은 예산을 사용했고 한 개 지역당 연간 15억에서 2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재원 구조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장기요양보험 재정 규모가 약 8조 원임을 감안할 때 통합돌봄 선도사업 재정이 0.7조 원, 즉 10배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인데 재원 조달 가능성 측면이나 능력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보험 방식을 두고 이렇게 국비나 지방비 예산으로 통합돌봄을 하겠다라고 하면 통합돌봄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투자해야 할 또 투여해야 할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재가 서비스 공급자의 90%는 민간입니다. 사회복지관을 본인들은 공공이었나라는 헷갈려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공에서 많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회복지관도 사실상은 민간 사업자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원과 어떤 방식의 인센티브가 필요할 텐데 국비 지원 방식으로는 민간 사업자들이나 지역에 있는 민간이 참여하게 하는 구조가 사실상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취약한 공공돌봄의 인프라, 1차 의료의 연계 부재가 중요한 한계였습니다. 읍면동에 통합돌봄 창구를 마련했고 고난이도 사례 관리는 시군구의 지역 케어회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고난이도 사례 관리를 시군구로 올릴 때는 사실상 단순 연계에 가깝거나 또 지역에 있는 다른 자원들과 연계할 때에도 대상자를 그냥 보내는 정도의 수준에 가까웠고요. 돌봄의 연속성을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이 이분이 받고 있는 서비스가 제대로 다가가고 있는가, 맞닿고 있는가를 모니터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 조종자 역할이 부족했고 또 대부분의 일상생활 지원과 요양보호에 치중되어 있었고 1차 의료나 방문 간호를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지역을 이제 다녀봤을 때 1년 내내 1차 의료 의사, 즉 지역에 있는 방문 의료 의사, 주로 의료 사업이나 이제 이런 쪽과 연결하거나 또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한의원과 연결해서 방문 진료를 하거나 방문 양료를 하는데 케이스가 상당히 적었고요. 30케이스 해도 굉장히 감사하고 주말에 나가 주셔도 감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보건의료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 공공주도의 사례관리 전담기구나 방문의료 전담기구, 방문간호 활성화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는 이런 기구가 설치되지는 못했습니다. 보건복지 민관의 거버넌스도 부재하다는 것인데요. 이건 다 제 주장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문헌고찰에서 나온 것들인데 복지부 1차관이 추진본부장이었고 사실, 즉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복지부는 구성을 했지만 사실상 주도는 사회복지정책실이 주도하면서 나머지 보건의료정책실이나 인구정책실은 조금 다른 실에서 하는 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함께 노력을 경주하거나 함께 연계하거나 협력해서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거나 그 성과가 내 성과이다라고 인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분절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보건의료 정책실 담당 주무부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구조적인 취약성도 있었습니다. 즉 보건소가 보건행정을 하고 있는 시군구 단위에서의 보건행정은 다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그렇다면은 지역에서의 보건복지의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나서야 할 행정 파트는 다 코로나에 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지역에서도 여전히 분절성을 함께 이제 해소할 만한 거버넌스 자체가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선도 사업은 관료제 기반의 행정 규칙에 따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협력 거버넌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흡하고 또 그 안에서도 경쟁 논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와 손을 잡고 사업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드리면은 지역에 내려가서 현장 인력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지역에 이제 어느 분이 저장강박증 때문에 이제 온 집안이 벌레로 드글거리고 이제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업체와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선정 문제라든지 그랬을 때 어쨌든 통합돌봄에서는 예산을 빨리 쓰는 것이 성과이기 때문에 빨리 쓰기 위해서 좀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쓰는 세콤이라든지 이제 그런 업체를 그냥 부른다는 거죠. 사실상 그런 업체를 불렀을 때는 단가가 훨씬 비싸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 나갈 때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지만 단가는 좀 싼 이제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사실상 예산을 빨리 써버리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들이 그 안에 또 존재하면서 사실상 이런 협력의 거버넌스가 이제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인력개발 계획이 부재했던 것도 한계 중에 하나였는데요. 별도의 인력개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사실상 없었고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더더욱이 지역 편차가 워낙 컸고 그렇다면 그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없이 지역 통합 돌봄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 인력이 없는 지역에서 특히 지방 소멸이 되고 있고 주민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선도사업의 공모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것. 이런 선도사업을 공모해서 그나마 선도사업을 진행했던 시군구는 그래도 조금 잘 살고 그래도 자원이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 이게 이제 공모사업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할 때 지방소멸이 되고 있고 자원이 너무 없고 지역 주민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지역을 위해서 적어도 기본적인 보편적인 무엇인가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공모를 플러스 알파로 하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질문들이 이제 생긴 거죠. 이제 전문 인력의 돌봄 영역 기피 현상들도 있었고요. 또 새로운 직종의 개발, 양성, 훈련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나백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봄 코디네이터 같은 이제 직종들이 분명히 개발됐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미흡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3년간 이거를 빨리빨리 다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적어도 계획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정보통실 기술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ICT 접목도 상당히 많이 진행은 됐었는데요. 대부분의 시도가 실제 서비스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다학제팀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대상자한테 무엇을 채우고 와치를 채우든지 또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앱을 깔고 직접 입력을 하시고 그 앱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모니터하고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그렇게 주로 대상자와 함께하는 그런 방식의 ICT는 좀 많이 시도됐지만 팀 간에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 교류를 위한 시스템들은 사실상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럼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또 주장하고 했던 것들을 좀 수렴해서 모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거고요. 그 목표를 이제 전체적인 돌봄의 요구를 중심에 놓고 목표를 세울 수도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또는 노숙인 등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 카테고리별로 좀 다시 재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의 예를 들어보면 적어도 통합 돌봄을 통해서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는 목표는 분명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장기요양에 진입하면 그다음부터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요양 진입이 예방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통합돌봄을 어느 정도 집중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장기요양에 진입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곳에 좀 더 목표를 찍고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다시 대상자를 보고 또 중재 방안을 어떻게 할지를 다시 한번 재구조화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균열이었던 보건과 복지의 균열적인 어떤 요소들, 그리고 연속선상에서 균열된 요소들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서는 노쇠관리 서비스를 사례관리와 함께 제공하고, 시설 입소 예방을 위해서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사례관리와 함께 제공하는 방식의 중재로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지표도, 성과관리 지표도 그에 따라서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설정해낼 수 있는 그런 좀 더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주요 정책 대상자로 수렴을 해본다면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의 장기요양 보험제도입니다. 일정 정도 허약하고 돌봄이 꼭 필요하다라는 인정을 받으신 그런 이제 65세 이상 또는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급여자가 60만 명, 시설 입소자가 한 20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시지만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회에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140만 명 정도를 우리는 노인 중에 140만 명 정도를 기본적인 허약 노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듯 그 장기요양 진입하기 전에 적어도 50만 명 정도는 그 빨간색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진입의 고위험이라고 판단되는 50만 명 정도는 사례관리와 노쇠관리를 통해서 진입을 예방시키고, 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60만 명 중에 시설 입소 고위험군 20만 명 정도는 사례관리와 통합재가 서비스를 통해서 시설 입소를 예방할 수 있는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 통합돌봄에서 노인의 어떤 건강관리와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한 중요한 어떤 사각지대들, 중요한 부분의 어떤 연결점, 접촉점들, 그 균열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접촉점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장기요양 진입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노인 주치의나 운동 영양 프로그램이나 치과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 입소의 고위험군 20만 명에게는 사례관리와 통합재가 서비스로서 재택의료나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요양을 중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또 나왔던 주장은 그 재정인데요. 재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해서 이제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서 좀 더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구조로는 어렵고, 이제 앞으로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의 노쇠관리나 통합재가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일정 정도의 단가를 구성을 해놓고 이 단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 마련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쇠관리에 해당하는 아까 장기요양 진입 예방에 해당하는 50만 명에게는 1인당 월 한 50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일단은 규정을 하고, 또 통합재가 관리인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빨간색, 또 다른 빨간색의 B군은 20만 명에게는 1인당 월 140만 원 정도의 통합재가 관리를 수행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단가를 구성해 놓고 이 비용을 추산하고 이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이랬을 때 총액계약제 형식으로, 이제 성과 기반 총액계약제 형식으로 사실상 그 지역에 노쇠관리가 필요한 인구 몇 명이냐라는 것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가지고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누가 누구인지라기보다는 적어도 양을 측정할 수는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과 데이터는 충분히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관리와 방문의료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한 목표를 분명하게 선정하고, 사례관리가 기본으로 장착된 그런 장기요양 진입 예방과
시설 입소 예방을 이제 하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역에 지역 돌봄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들이 설치되고 이 전담 기구는 사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사례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지역의 이제 기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함께 아주 밀접하게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또는 통합 판정 체계를 이제 같이 이제 이용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읍면동주민센터는 여전히 통합 창구로서의 역할을 이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돌봄에 대한 요구가 이제 디텍트 이제 발굴이 되면 그에 따른 그 지역사회 통합제가 컨소시움을 통해서 재택의료센터 등의 협력 의원들 또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협력 병원들, 협력 대학, 여러 가지 재가 장기 요양센터라든지 복지관 이런 다양한 지역 자원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민간 영역의 중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사례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동 구매 계약을 통해서 이 재가 컨소시엄의 그 이제 전체적인 어떤 총액 계약제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면 자원들 간의 연계를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이고 초록색 부분이 이제 공공 영역에서의 역할들이고 이제 파란색 부분이 민간 영역에서의 중재 체계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민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 관리는 공공에서 하고 이제 서비스 제공은 컨소시엄으로 민간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몇몇 연구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제가 컨소시엄을 구축한다면 시도와 시군구는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것도 다시 한번 그 체계별로 좀 모색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단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 관리와 정책을 개발하고 ICT에 관한 연구를 하고요. 시도에서는 R&D를 이제 해서 사례 관리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각 시군구에 뿌려줄 수 있는 노세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시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보건소가 필수적으로 참여한 그런 사업단을 시군구에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성과관리, 인력개발, 지역협력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아까 한계라고 얘기했던 인력개발 부분에서 비어있다, 지역협력들이 참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시군구가 이제 틀어쥐고 그 주무팀들을 만들어서 아예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고요. 그런 지역협력팀 안에 또 통합제가 컨소시엄 즉 각 지역에서의 여러 민간 자원들이 함께 협력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은 지역협력팀에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자원들과 소통하고 욕구조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면 장기요양 예방재정으로 한 0.9조 원 정도 만약에 조성할 수 있다면 각 지자체당 한 30억 정도씩 배분하고 지방비 10억 정도 같이 이제 합쳐서 충분히 통합돌봄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인구 1인당 뭐 월 50만 원, 인구 1인당 월 14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그 정도의 각각의 수가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이랬을 때 정보와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한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제가 R&D 지원 사업과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신규 채용을 좀 확대하고 또 빅데이터 기반의 고위험군 분류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모바일 특화된 전자 돌봄 기록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자들도 편리한 방식의 통합 돌봄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대 영역인 목표와 대상자 측면에서는 불명확한 목표와 대상자 설정이 한계였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목표를 분명하게 하자라는 거고 재정은 국비와 지방비에 의존한 취약한 재정 구조였기 때문에 이를 이제 총액 계약제 방식으로 장기요양 예방 재정을 만들어 보자라는 방식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요. 서비스 전달 체계 측면에서는 취약한 공공돌봄 인프라와 일차로 연계 부재
이 부분에 이제 한계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례관리 전담 기구를 만들고 노인 3만 명을 초과하는 지역에는 지역 돌봄 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또는 통합 방문 간호 센터 등의 어떤 방식으로 설치해서 1차 의료 연계 부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또 1개소 이상의 재택의료 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 리더십과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이제 민관 협력이나 보건복지부 안에서의 그 이제 영역 간의 협력 부재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팀을 신설하고 단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인력개발 계획의 부재 부분도 지역 단위에서의 인력개발에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인력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기술과 연계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기반의 장기요양 고위험군 분류 체계를 빨리 이제 우선적으로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겨진 문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문헌 고찰들과 뭐 전문가들의 포럼을 통해서 정리한 것들에 불과해요. 이거 말고도 남겨진 문제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 균열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막 그 논문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집단 간의 대립 관계나 갈등 관계 또는 분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균열이 있었던 곳들은 어떻게든 그 균열을 해소해야 될 텐데 이제 저는 최근 들어서 해방적 돌봄이라는 말에 꽂혀 있습니다. 사실 해방이라는 것은 노예 해방 제도, 노예 해방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노예 제도는 이미 우리 그 사회에 제도화가 되어 있었던 정책이자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뿌리 깊었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제도가 무너지고 그 제도가 무너져서 결국은 정의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각 보건, 복지 또는 민, 관, 공공 이런 것들이 지금 각자의 뿌리대로 이제 발전되어 왔고 그런 것 때문에 균열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통합돌봄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해방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정한 돌봄인가를 고민해서 이제는 그 칸막이를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이제 그러기 위해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원스텝은 어디부터냐라고 할 때 사실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백주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결론이랑 똑같은데요. 시민과 함께 계속 토론하자, 계속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이 결국은 원스텝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고 그런데요. 여기에 나열된 문제들은 제가 그냥 책상에서 그 지금 이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도 여전히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정말 여전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던 여러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이제 토론의 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자꾸 좋은 방향을 만들어가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한 3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발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많은 토론거리를 남기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토론의 시간인데요. 발표자 두 분하고 토론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자리 잡고 바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가 오늘 두 분이신데요. 한 분께서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전화로 연결해서 토론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건양대학교 최홍조 교수님께서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의료와 돌봄을 판매하는 민간의료는 다른가를 주제로 이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들리시나요? 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현장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서 되게 안타깝고요. 발표 자료가 조금 바뀐 것 같지만 이제 전화로 발표 내용을 쭉 잘 들었습니다.
그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질병 부담의 변화로 인해서 현재와 가까운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고 계시는 발표 내용을 듣고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하지만 현실론으로만 문제 해결을 접근할 때 자칫하면 문제가 무한 반복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제 토론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소 도전적인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공의료가 돌봄 혹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민간 의료가 돌봄을 판매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그 새벽 3시에 몸들에게라는 책에서 전희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돌봄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시민적 돌봄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돌봄의 공공성 제공에 대한 논의들은 돌봄의 공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시장에 내맡겨진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힘은 있지만 은연중에 돌봄이 지속적 관계 맺음 속에서 매우 구체적인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 집약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기 쉽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누구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공공 돌봄이 늘어나면 대기업 회장님도 돌봄을 제공하는지, 공공 돌봄이 늘어나면 50대 남자 대학 교수도 돌봄을 제공하는지, 정부 주도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의 작동 원리는 결국 민간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저희는 좀 해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백주 교수님의 돌봄과 공공의료에 대한 좋은 발표문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의 돌봄 위기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질적이고 양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면서 상호 의존성에 대한 것들도 이제 발표 자료에 들어 있었고요. 공공보건의료의 가치가 시장에 잠식당하고 있는 현재를 비판하며 다시금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저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돌봄을 의료적 문제로 소급하지 않고 복지, 교육, 노동 등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대안적으로 제시하신 새로운 돌봄체계 구축 과정에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크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돌봄과 의료를 둘러싼 지금의 균열을 이야기할 때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공 주체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는 지점인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문제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문에서도 돌봄의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셨는데 돌봄이 기존의 일방향적 관계, 주는 몸이 정해져 있고 받는 몸이 고정되어 있는 혹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고정되어 있는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적 관계로 전환하려는 논의와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시는 대목이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새로 정립한 돌봄 개념으로 균열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우리가 논의해오던 전통적인 돌봄 개념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돌봄이 돌보는 세계라는 책에서 조한진이는 새로운 돌봄은 사회 서비스의 개념을 넘어선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집 안에서 고통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을 사회가 처리해주는 대안 모색은 핵심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돌봄 노동자와 더 커지는 돌봄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사회로의 진화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에서 김창엽은 자본 축적의 동기를 제외하면 공공병원의 생산 양식과 작동 원리가 민간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도 지적을 합니다. 즉 현재의 돌봄을 둘러싼 사회적 양식을 전환하지 않은 채로 이것은 그대로 둔 채로
주체 문제, 공공과 민관으로만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돌봄을 둘러싼 전략은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저임금 불안정 여성 노동자가 제공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주도하는 역시 시장에서 조금은 노동 조건과 고용 상태가 나아진 역시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 이 선택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전략 모두에서 가정 내의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은 고려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발표자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회적 돌봄, 보편적 돌봄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 돌봄의 주체가 되고 돌봄의 상호 의존성이 보편적 원리가 되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이 돌봄의 균열을 정면으로 해소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돌봄이 건강의 마지막 결과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서비스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코로나19 시기에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탐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용과 소득, 교육의 변화를 출판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했습니다. 근데 회복기에 약간 접어들었던 2021년 이후에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시에 실업률은 감소하지 않고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회복된 기혼 여성의 고용률도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임금 상승으로는 이어지고 오히려 총임금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많은 실적 연구에서 이 현상 발생 기전의 돌봄 공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봄으로 인해서 여성은 일자리에 나가기도 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또는 돌봄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탈락하기도 하는 상황이죠. 교육과 학력 격차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실적 연구들에서는 저소득층의 돌봄 공백이 학력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득, 고용, 교육은 모두 강력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입니다. 그럼 이 사회적 결정 요인의 원인에 돌봄이 위치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해서 오늘 논의한 것처럼 돌봄이 건강의 결과 가장 마지막 단에 벌어지는 어떤 필요한 서비스 영역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앞에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의 원인으로서 문제 잡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또는 다른 수준의 논의들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용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토론을 다 듣고 그리고 플로어의 질문까지 듣고 한번 저희 발표자들께 시간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장순남 교수님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4년간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제 성과만큼이나 또 이제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이러한 문제점을 이렇게 안고 과연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이제 조금 걱정도 앞서지만 이제 이러한 출발들이 또 이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연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기전들을 구현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주는 것을 구현해 보지 못했는데 이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정비하고 갔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조직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건소가 사실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이나 여러 이제 기관들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참여를 못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정말 이거는 좋은 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 보건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기관에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자라고 했으면 자기 업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무를 내가 왜 더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백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시민 운동을 통해서 이제 보건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과 이제 기다려주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16페이지에 있는 목표 대상자 중재 성과관리 지표에 있어서 보면은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입 과정 결과 지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대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조직의 개편에 있어서 어떤 투입과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를 통해서 조직이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직 플러스 또 우리가 주민이 참여하는 거, 시민운동이 같이 가는 데 있어서 또 얼마나 지원이 됐는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다루는 부분들은 서비스를 주는 제공자가 어떤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이제 초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조직이라든지 또한 정말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돌보는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인 조건들에 있어서 특히 지역사회가 공동체로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과 또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녹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속적인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가지는 않는지라는 이제 그 질문에서 이제 저는 토론을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통합 돌봄으로 해서 이제 통합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는 그런 보건 간에 또 보건 의료 간에 보건과 보건 의료 간 또 보건과 복지 간에 통합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구현해 보지 못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 안에서도 전문가들이 이제 통합을 했는가라고 하면 참 통합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이 이제 통합 돌봄이라는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접근이 쉬운 대상자를 이제 선택적으로 선정한 부분과 또한 다 열심히 하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사업의 실적을 내기 위한 이제 서비스 제공들로 해서 아마 각각이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통합 돌봄을 하면서 서비스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4년 동안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함께 또 어떻게 협력 거버넌스가 이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그러한 관심보다는 그냥 각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기가 맡은 바 역할들을 그냥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는지를 이제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있어서 이제 사업의 실패가 아닌 정말 체계 실패라는 말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는 통합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사회적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한 번도 어떤 조직과 제도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체계적 실패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면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러한 체계를 조금 더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돌봄에서 키워드에 있어서 이제 핵심 과제가 주거와 보건 의료와 요양과 돌봄입니다. 근데 과연 내가 지역사회에서 살던 곳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가 주어지면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퀘스천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통합 돌봄을 받는 제가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데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은 유일하게 요양보호사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오는 방문 간호사, 의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답게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매슬로우 욕구에서 이야기하는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는 충족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데 소속이 되고 내가 자존감을 유지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제 충족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적인 주체로 그야말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이제 주도적 주체가 되어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설계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과 가족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개인이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살아가는 개인, 가족, 주민, 지역사회가 함께 역할을 제고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의 조직이나 인력들은 자기가 주어진 일의 역할은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통합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 잘 이제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필요한 욕구가 잘 충족되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필요하다고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잘 들여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씩 이제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합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재 이제 지역사회에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우선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정확한 진단을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해보고 이제 그러한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한계점을 찾아내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재배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 가족, 또 주민의 삶과 공간 이런 자원들을 이제 이렇게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는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의 조건을 이제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는 개인, 가족, 주민들이 다 함께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원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하는 부분과 방문 의료, 방문 간호에 있어서 전담기구 신설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말 필요한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노인이나 가족은 그야말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신청이 끝나면 그야말로 이제 주민센터에 와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면서 이제 연계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정말 건강하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이것들은 좀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욕구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제 주민이 참여하고 또한 이제 지역사회가 공동체적으로 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고 해결해 가는 방안들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 구성과 사회 문화적 현상에 놓이게 됩니다. 모두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바라고 있고 필요로 되는 시점에서 이 돌봄의 개념이 당사자인 개인과 가족 또 이제 주민의 책임성과 인식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제 실행을 할 때 요구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이 일상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또 이제 자원들을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를 측정하면서 이러한 중재 활동의 효과나 이제 평가해 나가면서 이제 지금 시작했던 이 선도 사업이 앞으로 완성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귀중한 토론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한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청중분들께서 혹시 토론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한 분 정도 받고 네, 발표자 의견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말씀 주실 분 있으실까요? 나만 말을 시키면 조금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네. 그 두 분 발제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한 3, 4년 이제 지역사회 돌봄을 정부에서도 하고 공단에서도 이제 붙고 또 학자도 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로 이런 이제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 이전에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이제 좀 익숙해졌죠. 이제 말이 입에서 나오게도 되고 또 들으면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또는 조금 깊이 들어다 보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오늘 같은 그 학술대회에 주제가 되고 세션이 되고 그런데 이 방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2층에서는 이 돌봄과 젠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돌봄 국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세션에서 지금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콘텐츠를 불문하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게다가 또 이제 이 정도를 해 보니까 이제 장성랑 선생님이 발표하셨다시피 해 보니까 이게 괜찮은 부분은 뭐고 이게 안 되는 부분은 뭐고 이런 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다음에 하면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조금씩 제안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지금 있는 거죠. 만약에 3년 전이었다면 이런 발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 않은 게 못했겠죠. 이제 게다가 이렇게 하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또 한국의 보건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를 어떤 그 예측도 하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백조 선생님이 지금 이제 돌봄에 기반해서 이제 공공의료 부분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때 이런 종류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 정도를 그 3, 4년 동안에 지금 해냈다고 하는 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뭐 충분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보람 있는 일이고 왜냐하면 제가 그 50년 전에 학생이었을 때 의과대학 학생이었을 때 지역사회의학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50년이 지났는데 지난 50년 동안 한 것보다 지난 3년에 이루어진 프로그레스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임은실 교수님이나 아까 우리 최홍조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귀담아 들었는데 최홍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이제 맞는데 그거는 이제 공공과 민간의 가치의 다른 측면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공공 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이제 공공 민간을 보는 그 최 교수님이 얘기한 것보다 조금 좀 낮은 차원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 한국의 공공보건 내지는 공공복지 뭐 요양 이런 거의 시스템이 워낙에 민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 요양 내지는 돌봄은 질적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그러니까 의료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라도 뭐 좋고 나쁜 평이 있지만 할 수 있는데 돌봄은 또는 요양은 이 질평가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런데 공공복지 그 시스템이 있어야 일단 이 그 공공 쪽이 좀 둔하고 관료주의적인 딱딱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일단 인권유리는 훨씬 적을 것이고 일정한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 질이 있어야 민간 부분이 그 질적 수준에 맞는 정도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얼마쯤 공공 민간이 얼마쯤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반반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데 그래서 공공 반 민간 반이 하면 공공의 장점도 좀 살리고 민간 부분이 그 질적 수준을 따라오면서 훨씬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답을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드리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공공과 민간을 보는 측면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가 시간이 아쉽네요. 저희가 발표자들께도 시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 뒤에서 종료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 주제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 시간 좀 충분히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